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3 토마토 ESG 포럼 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에 집중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자,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조금은 휴식을 취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강연이 남아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ESG와 우리 미래에 대한 좋은 정보들 또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글로벌 스탠다드와 ESG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의 열쇠로서 ESG가 더욱 확산되기 위한 전략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첫 번째 강연은 이종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글로벌 금융 이니셔티브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종호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이종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성대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금융 이니셔티브 동향과 대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 시기에 금융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회 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가 변하려면 자본이 대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이 대이동하지 않는 사회 변화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의 그것은 워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현상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금융이라는 부분이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돈줄을 어떻게 틀어질 것이냐, 어떻게 돈줄을 넷제로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런 금융을 브라운 투 그린, 즉 갈색에서 녹색 산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고 관련 법, 제도,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환, 전 세계적인 현재 우리 전 세계가 전환기에 직면해 있죠. 근데 전 세계의 전환기를 저는 4가지로 지금 규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을 가고 있다.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를 가고 있고, 그 와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 4가지가 큰 전환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 핵심 열쇠 말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그리고 뭐 CSV, 뭐 공유가치 창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해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ESG가 실제로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ESG가 MSG로 바뀌든지 뭐 다른 말로 바뀔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용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거고요. 이 배경이 그러한 어떤 지속 가능성 문제가 가장 깔려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제가 지금 화살표를 잘못 그려놨는데, 포용적 성장과 이해관계 자본주의는 사실은 금융의 관점에서 말하면 포용 금융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고탄소, 탈탄소, 이것은 녹색 금융, 기후 금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 금융을 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금융의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기여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뭐 포용 금융 대신 포용 기업을 말하면 포용 경영, 녹색 경영, 기후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ESG를 상당히 규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화 흐름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규제가 되는데, MSCI에 의하면 2019년도에 139건이던 ESG 관련 규제가 2021년에는 25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정부 사이드에서 하는 규제고요. 두 번째가 금융 사이드에서 하는 규제입니다. 글로벌 ESG와 관련된 이런 규제를 하나 유형을 나눠보면 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사 의무화, 즉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기업 정보 공개 의무화,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그리고 제품 정보 공개 의무화로 들어와 있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면 사업장 단위에서 이제는 기업 제품 단위로의 어떤 부분으로 정보 공개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 규제,
즉 이번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국제기구하고 시장의 압력이 있는 겁니다. 이 국제기구는 하나의 이니셔티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압력도 이니셔티브라고 보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국제기구 압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리백, 시장의 압력인 거죠. 아리백, CDP, 피카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기후 관련된 금융 이니셔티브들이 등장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패러다임 전환이 약간 고탄소에서 탈탄소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분기점이 된 것이 당연히 파리 협정이죠. 파리 협정은 다 아시다시피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에 어떤 온도 부분들을 2100년까지 2도씨 아래로 제한하고 1.5도씨까지 최대한 제한한다. 이런 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도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과학에 의하면 또 기후과학자들이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NDC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IPCC 6차 보고서 나온 거죠. 2100년까지 3.2도가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인데, 근데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운 세계 또는 좀 더 뜨거운 세계 되겠지만 만약 20년에 태어난 세대, 지금 태어난 세대는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세상, 즉 불지옥에서 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뜨겁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정도는 지금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죠. 이번에도 작년인가요? 작년에 기후변화 총회에서의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을 요약하면 now or neve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말은 굉장히 온건한 말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대신에 기후위기, 기후비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기후행동, 기후 스트라이크, 기후정의, 다양한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대성은 굉장히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ESG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 경제도 ESG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기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ESG 즉 중에서도 환경,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주목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PRI라고요,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국제적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기후변화는 투자자가 직면한 최우선의 ESG 이슈다라고 아예 딱 떨어놨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금융기관 태도는 상당히 좀 원칙적이지 못해요. 물론 이제 보시면 한 10,000평을 갖고 왔는데 밑에 여기 계신 분은 청중들이 기업이나 투자자 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하니까 다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후변화가 우리의 경제를 위협한다니까 반짝 눈이 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로도 글이 나와 있던데 That's why sadly we need to talk about financial risk to get investor act. 슬프게도 그래서 투자자들이 행동하게 하려면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의 언어로 말해야만이 금융기관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언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누죠. 물리적 리스크하고 전환 리스크가 나뉩니다. 물리적 리스크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 어떤 기상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그 물적 피해에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지급비 증가를 하고 당연히 손실도 증가하고 보장금도 축소되는 것이죠. 은행 같은 경우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신용 리스크도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손실도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금융에 대한 건전성이 약화되는 거죠. 금융 건전성이 약화되면 바로 그린 스완이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 블랙 스완이라고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할 때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번따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이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그린 스완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2020년 1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린 스완,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이라는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가 그 이후부터 상당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에 열심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기후 관련만 했지만은 실제로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의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지속 가능 금융에 있어서는 좀 우리 기자님도 그렇지만 상당히 혼재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UNEPFI, UN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걸 뭐 녹색 금융, 기후 금융, 지속 가능 금융 이런 부분들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환경에 초점에 보시면 환경에는 크게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것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후 금융이라 하는 거죠. 한 가지 초점,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탄소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에 다 초점을 두고 있으면 기후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나머지 환경 문제까지 포괄하면 녹색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포괄하면 환경 사회 금융이 되는 거고, 전체를 포괄하면 지속 가능 금융이 되는 겁니다. 큰 틀이 지속 가능 금융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유럽 연합은 이미 2018년도에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이 왜 중요하다면 자본의 흐름을 지속가능 경제로 흘러가게 만드는 액션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필요한. 그리고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UN 환경계획이 1992년에 만들어지고 밑에 보시면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FI가 만들어집니다. 2003년대. 이 UNEPFI의 탄생이 굉장히 금융 이니셔티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나오는 여러 가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직간접적인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가 금융 이니셔티브 봤을 때 전 세계도 그렇지만 기부랑 마찬가지지만 파리 협약하고 UN SDG가 2015년에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나오는 금융 이니셔티브 보시면 다 넷제로로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 뒤에 이니셔티브는 넷제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넷제로를 하려면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마 좀 스콥 3에 1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스콥 1과 스콥 2가 있고 스콥 3가 있는데, 스콥 1과 스콥 2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이죠. 스콥 3는 조직 바깥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이죠. 근데 스콥 3에서는 1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사회에. 그중에 마지막 카테고리가 인베스터, 즉 투자의 카테고리인 거죠. 이거 금융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 스콥3를 봤다. 요즘 스콥3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스콥3를 TCFD, 스콥3를 ESG의 보고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검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중에 보시면 위에 금융 쪽, 파이낸셜 서비스 쪽이 보시면 스콥3 배출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점 몇 %입니다. 스콥 1과 스콥 2는 사실 적은 거예요.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우리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뭐 종이 없는 회사, 페이퍼리스를 추구합니다. 한등끄기 하고 있습니다. 물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홍보하고 실제로 스콥 3 배출량, 즉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 대출, 보험 이런 금융 활동 아닙니까? 그런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그린워싱인 거죠. 그래서 금융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문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넷제로화 시키는 거죠.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넷제로화 시키는데, 넷제로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니셔티브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넷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는 피카프, 탄소 회계 금융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있어야만이 금융 배출량을 우리가 어느 한 회사에 투자되는데, 이 회사가 얼마만큼 배출량을 한지를 알아야만이 그거에 따라서 금융에 자신들 지분을 나눠서 투자하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신들의 배출량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바로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불러졌죠, 옛날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는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으면 당연히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감축 목표를 속된 말로 내피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과학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후과학의 1.5도 감축 경로의 목표에 근거해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BTI라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단지 투자만 해놓고 감축만 이렇게 해놓고 금융기관이 투자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들은 아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왜 감축해라 뭐 해라 하면서 굉장히 쪼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관여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 관여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여 활동을 하고 있는 인베스트 아젠다 IA 그리고 CA 100+라고 하는데 클라이밋 액션 100+, 기후행동 100+ 이런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대규모적인 공동 협력으로 포트폴리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시키고 하는 넷제로 글래스고 금융연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넷제로를 달성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피카프부터 보겠습니다.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는 표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성장한 기관이고요. 실제로 넷제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금융 배출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449개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카프는 기본적으로 금융 배출량을 측정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목표 설정하고 기후행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가지고 그 활동했던 부분들을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한다. 주주를 비롯한 이런 활동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에 4가지 비즈니스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금융 투자자 이니셔티브다 보니까 주주를 위한 투명성 확보. 두 번째는 기후 관련 전환 리스크를 관리한다. 라는 것들. 왜냐하면 배출량을 금융 배출 산정해서 금융 배출량 상당히 많네. 그럼 많은 이유가 뭘까? 고탄소 기업에 우리가 많이 투자되고 대출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후 친화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협약의 금융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피카프는 스탠다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 파트 A, 파트 B, 파트 C로 나누는데 파트 A가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금융 배출량이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투자, 대출, 보험 여러 가지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간접 배출량인 거죠. 만약 이런 돈을 주지 않았다면, 돈을 대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온실가스 배출량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금융 배출량을 하는데 현재 7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상장 주식하고 기업 채권, 기업 대출하고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국채 7가지 표준이 현재 나와서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파트 C 한번 보시면 보험 관련 배출량이 있습니다. 보험하고 재보험 인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와 관련된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파트 B였는데 지금 12월 1일 날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심했거든요. 이것은 증권 인수 업무와 관련되는 건데 단순하게 우리 잡히지 않고 자꾸 인수 업무를 도와줄 뿐인데 여기 가지고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전 세계 시민사회는 100% 산정해야 된다. 100% 갖다가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33%만 반영하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미뤄오다가 올해 초에 발표하려는데 미뤄오다가 결국은 2023년 12월 1일 날 최근에 그 표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가 있습니다. CDP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아마 ESG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정보 공개 아닙니까? 사실 정보 공개가 상당한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아마 ESG 생태계를 보시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는데 정보의 흐름을 놓고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보의 흐름은 곧 자본의 흐름인 거죠. 자본의 흐름인 거죠. 근데 기후 관련해서 정보 공개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투자자 그룹이 바로 CDP다. 기후변화 그리고 수자원
물, 그다음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 환경 이슈인 거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CDP가 하나였던 비영리 기관입니다. 전 세계 비영리 기관인데 이 비영리 기관한테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좀 요구해 달라라고 위임을 하고 CDP가 질문서를 가지고 각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들한테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또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리고 746개의 금융기관이 여기에 가입돼 있고요. 보시면 기업 참여가 13,000개가 넘습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18,000개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2개에서 2022년도에 179개가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CDP의 질문지는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지표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TCFD의 프레임워크가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 TCFD의 프레임워크를 CDP가 딴 게 아니고요. CDP의 모든 정보 공개의 어떤 질문지를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게 바로 TCFD인 거죠. 즉 TCFD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인데 2017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TCFD의 모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CDP의 빚을 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CFD가 하나의 의무화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진 다음에는 곧바로 TCFD의 모듈화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또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플로우로 시스템으로 분류가 볼 수가 있죠. 투자자와 서명기관이 CDP에 위임을 합니다. 정보 공개를 좀 하는 부분에 실제로 개별 기업이 막 모든 전 세계 기업들한테 정보를 요청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극단적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CDP라는 기관 통해서 위임을 하면 CDP가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들한테 정보 공개 요청하고 그 기업들은 TCFD에 기반한 정보 공개 내용을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그걸 분석을 해서 또는 데이터를 론소스든 뭐든 주면서 투자자 서명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CDP는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다 포함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바로 CDP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CDP의 정보 공개를 촘촘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고객사, 여기서 고객사는 기업이라고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가입돼 있다.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돼 있다 하면 고객사가 CDP에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CDP가 그 고객사가 제공한 서플라이 체인들을 뭐 500개든 1000개든 그 기업들한테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갖다가 다시 수집을 해서 고객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고객사는 자신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개에 응답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고요. 응답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4만 개 이상의 요청을 해서 16,000개 이상의 기업이 응답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2020년도 이후부터 쫙 급격하게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죠. 2020년이면 아마 ESG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런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P는 정보 공개를 확장시키고 있죠. 기본적으로 CDP는 워터, 물 관련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스틱을 이번에 최근에 집어넣었어요. 올해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공개도 물 정보 공개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요즘 핫하게 이제 앞으로 떠올 이슈가 TNFD가 있습니다. 아까 TCFD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고 했는데 TNFD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입니다. 기후 변화의 자연 생태판인 것이죠. 여기에 최종안이 2023년 도출됐는데 CDP에 여기 지시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을 CDP의 질문서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CDP는 정보 공개 요즘 IFRS의 ISSB의 S1, S2가 있는데 그중에 S2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거든요. S2를 그대로 플랫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학기반 감축 목표 시나리오 이제 정보 공개 다 되고 그걸 통해서 금융배치를 선정됐으면 당연히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방금 속된 말로 내피셜이 아니라 기후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1.5도씨 이런 거죠. 여기에 이 SBTi에 서명을 하고 검증을 받은 승인을 받은 기업 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SBTI 하는 목적은 기업의 감축 목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승인하는 역할입니다.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SBTI의 감축 목표 설정할 때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 나오고 있지만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단기 목표는 1.5도씨 경로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장기 목표도 해야 돼요. 장기 목표는 당연히 2050년 이전까지인 거죠. 2050년 이전까지 1.5도 시나리오에 맞게 배출량을 자전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3번 자신들의 어떤 조직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시사슬 너머의 배출량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표준도 갖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로. 그리고 잔여 배출량 막 줄이고 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 그 잔여 배출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잔여 배출량을 중립화시키는 즉 장기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달성한 후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는 영구적 제거 또는 탄소 저장을 통해서 상쇄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앞에 1, 2, 3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한 부분만 하게 되면 워싱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장기 단기 감축 목표에 대한 최소 범위 적용이 있습니다. 뭐 스콥 1부터 3까지 합쳐서 최소 95%를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콥 3인 경우에는 스콥 1, 2, 3의 모든 배출량 전체 배출량이 40% 이상인 경우 스콥 3가 그럴 때는 최소 적용 범위를 단기 목표인 경우에는 67%를 커버해야 되고요. 장기 목표인 경우는 90%를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판매 또는 유통되는 화석연료의 사용 단계 배출량은 절대량 감축 목표로 반드시 설정돼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첫 번째 SBTI 같은 표준이 몇 개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업 넷제로 표준이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기업 섹터별로 표준도 개발된 게 있고 개발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원래는 SBTI 여기에 기업 넷제로 표준에 금융은 당초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만들고 있고 2024년 내년 초에 발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렇게 막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앞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넷제로 약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어떻게 보면 서약을 검증하고 또 실제로 자신들의 목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SBTI의 금융 넷제로 스탠다드를 2024년도에 개발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초에. 이제 기후 행동 이제 감축을 실제로 감축하려면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급망에서도 저기 공급망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에서도 우리 모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라 뭐해라 관여 활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관여 활동이 지나치면 뭐 갑질이라는 부분도 되겠지만 저도 관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투자자들한테 바로 그런 관여 활동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여 활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국제 투자자 그룹이 바로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 기후행동 100 플러스다 공동 관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후행동 100 플러스는 7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68조 정도 되고 있고요. 자산 운용 규모가 그리고 170개를 목표 대상 기업이에요. 죄송합니다. 170개가. 근데 이 170개 중에 75%가 이미 그 넷제로에 대한 서약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이밋 액션 100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저기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기업 들에 대해서 관여 활동을 공동으로 해서 감축하게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이 170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밋 액션 100의 세 가지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에 중요하는 거예요. 거버넌스 집중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감독을 명시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파리 협정하고 2050년 넷제로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더욱 향상된 고품질의 기업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 강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환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 계획이라는 말 참 중요한데 요즘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후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환 금융 쪽으로 많이 이제 이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환금융 같은 경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린워싱이. 지금 당장 화석연료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화석연료 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정 모두 목표를 약속하고 또 뭐 기후테크든 뭐든 활용해서 뭐 한다면 이걸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을 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금융 관점을 요즘은 최근에 갖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지금 클라이밋 액션 100 같은 경우 작년에 2022년에 1단계 끝났어요. 1단계 때는 단순하게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구하는 데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2단계는 2023년도부터 30년까지인데 기후 전환 계획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게이지먼트 활동, 즉 관여 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를 개발을 해서 관련된 진행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투자자 아젠다도 마찬가지로 공동 협력 그 기후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베스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넷제로 경제로 전환이라는 걸 목표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행동을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그 규모를 확대시킨다. 대규모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관련 투자자하고 ESG 관련 투자자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AIGCC, 세레스, CDP, IIGCC 그리고 IGCC, PRI, UNEPFI 이런 굉장히 큰 단체, 기후 관련된 또는 환경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 행동을 하는 거죠. 공동 행동을 하는데 어떤 공동을 하느냐? 4가지 중점 영역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기업 관여 영역에서, 정책 공호, 그리고 투자자 정보 공개라는 4가지 중점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영역에서 보시면 투자에서는 저탄소 투자를 해야 된다. 탈탄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시키자. 이런 거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ESG를 통합시키는, 포트폴리오에 통합시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관여 활동 늘 하고 있는데, 기업 관여 활동은 어차피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 CDP를 통해서 기업의 CDP의 정보 공개에 서명하자,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되 비공개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자. 그리고 아까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에 서명을 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하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은 이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금융기관들은 정책 옹호,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기후 친화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고 반기후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당당히 냅니다. 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조금 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수준인데 그것도 아예 대부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외국에서는 굉장한 어떤 개별 금융기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왜 기업만 정보 공개해야 되느냐? 우리 투자자들도 정보 공개하자. 그 정보 공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바로 TCFD에 근거해서, 원래 TCFD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금융기관의 금융 리스크, 아까 그린스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린스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TCFD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사실 정보 공개가 중요했던 건데, 금융기관 정보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자신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까지 확장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와 같은 모든 활동들에서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TCFD에 근거해서 자신들 기후변화 관련돼서 어떤 재무적 리스크가 있고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이행 리스크가 있는지도 다 공개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아젠다 같은 경우가 추구한 투자자 기후 행동이라는 기대 사다리를 만들었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모듈화되어 있는데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몇 가지 티어 방식을 적용해서 그 기업들이 또 아까 기후 투자 기업 관여, 그다음 정책 공호, 그리고 투자자 정보 공개, 이 4가지 큰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다리예요. 그리고 인베스터 아젠다가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신호를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아젠다가 제시하는 대규모 공동 활동의 8가지의 원칙, 특징인데, 특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원칙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을 위한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포괄적으로 필요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부분별 정책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논의 안 되고 있지만 유럽 중심 논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전환 한 명도 기후 관련돼서 낙후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투명성과 마지막에 전환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글래스고 금융연합이 있습니다. 아까 투자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라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제로 금융연합에는 각 부문별 동맹 얼라이언스들이 있습니다.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 그리고 뭐 자산 운용사 연합, 그다음 뭐 은행 연합, 보험 연합, 뭐 서비스 제공자 연합, 투자 컨설턴트 연합, 그리고 최근에 벤처 기후 연합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다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문별 그 동맹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동맹의 동맹체가 바로 연합체가 바로 글래스고 금융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제로 세계 경제의 넷제로를 가속화시킨다는 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엔 기후변화 특사인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였죠. 마크 카니하고 COP26의 의장단하고 그리고 UNFCCC가 주도하는 레이스 투 제로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몇 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하고 보험연합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넷제로 금융연합 쪽에 중에서 특히 넷제로 보험연합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 ESG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NT-ESG.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 쪽을 중심으로 해서 ESG 반대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65개인가의 안티 ESG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통과된 게 한 37개 중에서 한 165개의 안티 ESG 법안이 올라왔고 그 중에 22개 주에서 17개 주네. 죄송합니다. 17개 주에서 한 22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안티 ESG 법안이.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이런 공동 행동을 하는 것, 특히 보험사들이 공동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에 넷제로 금융연합에 보험연합에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30개에 달하던 보험연합, 넷제로 보험연합이 지금 현 11개로 쪼개들었어요. 그리고 30개 중에 파운더들 처음 만들자라고 막 했던 뭐 제보, 스위스리, 미넨리 뭐 이런 보험사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다 빠져나갔어요. 알리안츠, 뭐 하노버 이런 것들 다 파운더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이런 판을 그러니까 넷제로로 가는 금융기관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 반 ESG 관련해서는 실제로 반동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잠깐에 불과할 뿐이고 잠깐은 시간을 줄지언정 큰 대세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지팡지의 부분별 금융연합의 목표를 보시면 당연히 1.5도라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SBTI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리고 2025년 넷제로와 중간 목표 설정을 활동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을 좀 보겠습니다. 금융 배출량 감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 같은 경우는 4가지 부분 목표를 갖고 있어요. 관여 목표, 섹터 목표, 하이 포트폴리오 감축 목표, 자금 조달 전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이 포트폴리오 전환 목표를 보시면 그 보고서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30년 감축 목표를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40%에서 60%까지 설정을 해서 감축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슬라이드 2개 남은 것 같은데 전환기 그래서 저는 전환기 금융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나가르드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 총재가 그 COP26 민간 금융 아젠다의 출범식 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세 가지의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무시했을 때의 리스크, 그리고 대응을 지연했을 때의 리스크, 세 번째는 금융 제공이 부족했을 때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금융기관은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거죠. 기후변화 관련된.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죄송합니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3D에서 3R로 바뀐 것 같아요. 예, 3D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3R은 그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마련하면서 모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죠. 디스리가드를 리가드로, 딜레이를 리스폰스 적시 대응으로, 그리고 디피션스를 리인포스로 이렇게 충분한 지원 강화 이렇게 받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현재 우리 기후 변화에 있어서 자본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도 이러한 어떤 부분들로 금융 자본이 막 대규모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니셔티브를 보면서 첫 번째는 국제 이니셔티브 녹색금융이 대부분 기후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PRB, 책임은행 원칙, PRI, 책임투자 원칙, 그리고 PSI, 책임보험 원칙, EP, 이케이터 프린서플 적도 원칙 다 모두 1.5도와 넷제로 목표라는 것을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경제를 위한 금융을 실물경제 전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어떻게 실물경제로 전환시킬 것이냐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전환금융과 넷제로 금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환금융, 넷제로 금융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논의가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 전환금융이라고 했을 때는 그린워싱 문제에 상당히 집중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제로 금융 관점에서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자신들의 이니셔티브로 체화시켜서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단순한 가입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호 국장님의 강연 감사합니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융의 역할과 또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든 연사님들께서 훌륭한 강연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해진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돼 있는 관계로 정해진 강연 시간 20분에서 최대 30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세션의 두 번째 강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홍 변호사께서 ESG 공시를 통한 ESG 평가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정재홍 변호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션의 주제가 다 이제 기후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좀 기후를 포함해서 이 E와 S와 G 관련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고 특히나 ESG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ESG 평가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ESG 공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ESG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 2019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를 보게 되면 최초에는 그 기업이 일종의 기존에는 CSR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ESG를 활용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기업에서 공개하는 ESG 정보도 늘어나는데 이거를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ESG 요소들을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ESG를 잘 하고 있는지를 맞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ESG 평가라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업체들이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각 기업에 대한 ESG를 평가를 해서 이제 각 어떠한 식으로 어떤 수준인지 각 기업의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이제 평가 보고서 등을 이제 발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것들만 하다가 이제 객관적인 평가 점수가 나옴에 따라서 어떤 이제 ESG 개선을 한다거나 본인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개선을 한다는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ESG의 수준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 평가를 하려면은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기업에서 그냥 제공하는 데이터들만 하다 보니 그 평가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앞으로 지금 향후에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ESG 공시 관련해서 이제 ESG가 점점 규제화가 되고 있고, 그중에 규제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공시인데, 이렇게 이제 ESG 공시가 법제화가 되게 되면 기업들도 이사의 책임 아래에서 정확한 ESG 정보를 공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받아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ESG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오늘 강의 드리려는 주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2020년부터 한 2022년까지는 이 검색량을 보시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2021년, 2022년, 뭐 2023년에 가게 되면 이제 검색량 자체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와 때 맞춰서 이제 ESG에 대한 관심 정도는 이제 사회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점점 이제 ESG가 규제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ESG 평가 시장도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160개 ESG 평가 기관이 있고 평가 데이터 제공 업체들이 존재하고, 이 전체 시장 규모를 한 1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MSCI나 S&P 뭐 여러 이제 유명한 평가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국내를 보더라도 뭐 한국 ESG 기준원, 뭐 서스틴베스트, 한국 ESG 연구소 이제 세 개가 좀 대표적인 평가 기관이고, 그 외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을 보더라도 최초에는 기존에는 상장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 대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공급망,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를 실사 요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협력업체들에 대한 ESG 평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ESG 평가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간 본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ESG 평가사들이 여러 평가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ESG 중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도 조금씩 다르고 평가 지표별 가중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기업이 ESG 평가를 받는데 A 평가 기관에서는 뭐 A를 받고 B 평가 기관에서 뭐 B를 받는 이런 형태들의 좀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뭐 가이던스 등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ESG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ESG 워싱 등을 비롯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ESG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왜곡된 평가 정보를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시장 신뢰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여러 규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건 EU에서 좀 조사를 한 건데, 이제 EU 평가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규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설문 조사를 하니까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83%가 응답을 했고, 그 이유로서 이제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큰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설문이 이제 있었고,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래서 이제 평가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도, 프랑스, 일본, 유럽위원회, 한국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ESG 평가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규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ESG 평가 기관에 대한 가이던스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뭐 평가 방법론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등을 하다. 그러니까 이해상충이라는 건 이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경우 이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종의 가이던스나 규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 기간의 신뢰성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ESG 평가에 활용되는 ESG 정보의 정확도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ESG 규제 도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평가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 소스는 기업들이 발간하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이고요. 사실은 뭐 상장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대기업들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그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정확도라던가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그린워싱 이슈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린워싱과 같은 허위 공시나 중요 공시 정보 누락 등이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BNY 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최초의 케이스였는데요. 이거는 BNY 멜론에서 그 미국에다가 펀드를 만들면서 이걸 ESG 펀드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그래서 ESG 펀드 투자를 받았던 건데 실제로 SEC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 포트폴리오 회사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회사 비중을 조정함 등에 있어서 이게 ESG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이 펀드에 다수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허위 공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3번 이슈도 비슷합니다. 3번도 이제 독일 자산운용사가 이제 녹색 펀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허위 표기였고 실제로 투자 대상은 녹색 그 그린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1번, 3번 이미 제재를 받았던 사안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과장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그 최대 철강석 생산 업체인데 여기가 미국의 뭐 그 ADR 등을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철강과 관련된 뭐 안전들을 모두 갖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19년에 뭐 댐 붕괴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안전 관련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고요. 그다음 5번은 토탈 에너지라는 프랑스 기업인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이 에너지 업체인데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자신들이 뭐 그런 탈탄소라던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 실제 이행하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시민 단체에서 이거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워싱들은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ESG 업무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주로 기업들의 수요가 ESG 평가 대응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ESG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EU를 중심으로 해서 그 EU 공시법이라던가 EU 실사법들이 이제 실제로 2025년, 2026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들을 진짜 정말로 많이 저희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ESG 규제의 큰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 one size does not fit all처럼 그러니까 ESG라는 거는 각 기업별로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지켜야 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ESG의 항목들이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일반 법처럼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ESG 규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E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이행해야 되고 S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제는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시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은 이제 공시 규제를 도입해서 각 기업의 E와 S와 G에 대한 정보들을 규제된 그러니까 정확히 규제된 내용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그게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면 그거를 그냥 시장에서 직접 평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제 ESG는 공시 중심의 규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이 ESG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의 이제 규제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G 공식 법제화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특히나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유럽이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각각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 2025년이나 2026년부터는 거의 규제화가 도입이 돼서 큰 대규모 기업부터는 이제 이 규제 공시된 공식 규제에 따라서 이제 ESG 정보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EU는 이제 CSRD라고 해서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이제 이미 2023년 1월 5일 날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7월 31일에는 이제 구체적인 각 공시 대상별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도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단 이 법은 이제 2025년부터 시행이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2024년 내용, 그러니까 이후에 상장된 기업들은 2024년 내용에 대해서 2025년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매출액, 자산, 종업원 규모를 해서 이제 이후에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2026년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이제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 상당수가 이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자회사들이 2026년에 공시를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이 CSRD 같은 경우는 EU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EU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2029년부터는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유로 이상을 이제 EU에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9년에 2028년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당장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압박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공시했던 뭐 기후 데이터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공시들이 실제로 이 규제에 따라서 공시를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나중에 정보가 불완전했다고 하면은 이 공시 규제에 따른 제재 플러스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 가지고도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시를 했는데 이제 조금 가장 큰 우려사항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티 ESG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전체 ESG는 아니고 특히나 기후 중에서도 그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이제 공시 규제를 도입을 원래 하려고 했었고 사실 착수한 거는 2021년 2월부터 착수를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발표가 연기되고 뭐 초안을 2022년 3월에 발표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벌써 뭐 1년도 넘었고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2024년에 확정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 규정에 따른 이제 공시들은 공시 내용은 다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특히나 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거는 9번 그 스콥 3 배출량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전 강연에서도 잠깐 언급은 되었는데 스콥 1, 2는 자신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배출량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데 스콥 3는 이제 협력사의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반발이 좀 가장 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언제 시작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는 이 기후에 대해서라도 이 공시 규제는 도입될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FRS S1, S2 국내 도입 현황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ESG 공시 규제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가 이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당초에는 원래 한 2025년부터 이제 공시하는 것을 좀 계획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다른 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 규제 공시 시행에 대한 조금 더 뭐 이게 뒤로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2026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공시 규제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2023년 11월에 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ESG 공시 규제는 무조건 도입을 할 건데 다만 시기는 한 2026년 이후로 잡고 있고, 아마 ESG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공시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좀 공시해야 될지는 이제 2024년 1분기 정도에는 좀 확정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규제를 당장에 뭐 그런 강한 규제라기보다는 일단 거래소 공시로 해서 상장 기업들 위주로 공시를 하도록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일단은 우선 주안점을 둘 부분은 이 ESG 부분에서도 이제 기후 분야 쪽으로 해서 기후 분야는 우선적으로 좀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만들고 앞으로 규제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분기쯤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기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제 안티 ESG를 외치면서도 기후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규제를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하도 기업들이 너무나도 이제 좀 너무 급진적이고 좀 적응하기 어렵다, 준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은 좀 미뤄주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건 이제 기후라고 봐서 무엇보다 좀 기후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 공시, 그러니까 ESG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ESG 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ESG 공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ESG 공시 규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확한 ESG 공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이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그 전반적인 사회에서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ESG 공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회사 자체만을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 자회사라던가 아니면 해외 뭐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ESG 데이터들까지 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ESG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업무들인데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이런 ESG 공시에 대해서 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적어보았는데, 우선은 이제 국내 공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ESG 공시 표준이나 뭐 ESG 검인증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자리를 잡지 않아서 기업들도 어떠한 항목들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기업의 각 직원들한테 그냥 내려가지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다 보면 분명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시 정보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회계 감사를 하듯이 ESG 공시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제3자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신뢰성에는 공시 정보를 위해서는 이제 검인증 자격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뭐 개인의 그런 자격 기준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시 규제가 적용되게 되면 합리적인 검증 중심의 시장도 이제 육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시제도에 좀 중복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공시를 워낙 다양한 루트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 좀 피로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현재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던가 환경정보 공시 제도 등 이제 여러 가지 좀 공시들을 이미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ESG 공시 규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뭐 다양한 루트로 워낙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 데이터도 좀 섞일 수가 있어서 좀 통합적인 ESG 공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이제 ESG 지금까지는 ESG 업무들을 좀 실무자단에서 많이 진행을 해왔다면 점점 이제 이게 ESG 위원회 뭐 이사회 경영진으로 점점 그 책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공시 관련해서도 이사회나 ESG 위원회나 경영진에서 좀 직접 책임을 지고 공시를 하도록 이제 해야 이제 정확한 ESG 공시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G 정보 데이터 수집 및 공시를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위해서는 이제 ESG 공시 가버넌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ESG 공시 신뢰성을 좀 확보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좀 ESG 평가 신뢰성도 확보가 되고, 뭐 평가 시장도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뭐 기후 관련해서도, 기후 공시 관련해서도 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보다 정확한 ESG 기후 공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홍 변호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ESG 평가를 위한 공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또 방안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 세션의 마지막 강연은 ICT 기술을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으로 만든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세원 SK텔레콤 환경정책팀장님을 모시고 ICT 활용 기후 리스크 대응 추진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원 팀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은 SK텔레콤 환경정책팀장 강세원입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물론 제 발표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려고 이제 남아 계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런 반면에 또 제가 시간을 잘 지켜서 빨리 해야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약속도 있으신데 압축적으로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이 환경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후 리스크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ICT가 어떤 형태로 기후 변화 내지는 기후 리스크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갈수록 저희가 주위에서 굉장히 기후 변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저희가 작년 강남에서도 한 대홍수도 있었고, 점점 기후 변화가 이제 저희 실생활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저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환경 정책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거다. 너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또는 실무자로서 정말 기후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지금 경영에 미치고 있는지 사례를 두 가지 정도 들었습니다. APG라는 네덜란드 공적 연금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연금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21년도에 저희 회사를 비롯한 몇 개 회사에 이제 주주 레터를 보냅니다. 이사의 의장님, 그다음에 이제 CEO 대상으로 이제 이런 레터를 보내서 회사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적응 내지는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일단 저희한테 질의서를 보냈고요. 저희가 이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APG가 회사에서 보면 한 10대 저희 10대 외국인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IR 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대응을 한 사례가 있었고, 21년 경에 이제 울진 동해 삼척지구에 굉장한 산불이 좀 났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3사의 기지국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이제 산불과 같은 이런 물리적 리스크가 지금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발생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그 산불의 발생 사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만약 기지국을 이런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많이 세우고 또 그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정비를 안 해놓으면
뭐 고객님들의 이제 통신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단절되거나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사 입장에도 많은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라 이제 기후 변화가 점점 경영의 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 걸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작동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감축 속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투자비나 ICT 기술을 위한 높은 개발비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저희도 지금 아리100을 선언해서 이제 2050년에 아리 100%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99%가 다 전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감축 외에 대부분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를 띠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전력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 부담에 대한 또 일정 부분 고민이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면 탄소 배출 감축 속도를 늦춘다고 하면 또 배출권은 구매 비용이 관련된 그런 전가폭도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좀 이중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3대 그린 전략하에 이제 환경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의 25%를 이제 감축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온실가스는 흡수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팀의 이제 인원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넷째로 아리100의 전략을 좀 수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외나 또 국내에서도 전개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대환경 평가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연사께서 상당 부분 이론적인 면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하기가 참 부담을 많이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CDP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2년 연속 리더십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JSI의 그 지속 가능 지수 거기에도 월드 지수에 저희가 한 15년째 올해 또 편입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기후 변화 대응력을 어떻게 보면 좀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SK텔레콤도 연간 한 100여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전력에 기인되는 건데 그에 따라 이제 3월 말에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환경부에 신고하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출권 거래 준수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과거의 이제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 사용으로 인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04만 톤 정도 저희가 나오고 스콥3 같은 경우에도 한 438만 톤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스콥1, 스콥2, 스콥3까지 포함하면 한 540만 톤을 정도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출량을 좀 줄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배출량을 이제 잠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율주행, 가상현실 뭐 이런 초융합 사회가 이제 대두될수록 혈관 아니면 핏줄이라고 비유되는 그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한 2030년도 정도 한 20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40년, 50년 보면 이 예상 배출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5G인데 향후 이제 6G 되고 또 네트워크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는 그 전력 사용량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2030년도까지 증가할 거고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할 때 화석연료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로 아닌 화석연료로 발전하는 그 전력 배출 개수에 의해 가지고 이 전력 배출 개수가 어떻게 보면 2040년, 2050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증가에 따라서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200만 톤 이상 배출하다가 그 이후에는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좀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넷째로 추진 방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20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직접 감축으로 한 25.3%, 그다음에 아리백으로 74%, 그리고 외부 감축으로 0.4%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한 2,400기가 정도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텐데 저희도 한 15위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전력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나 또는 ICT를 활용한 직접 감축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넷제로를 달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서 발표에서 스콥3 배출량 잠시 나왔는데 스콥3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한 15개 있는데 저희는 9개 카테고리에서 배출량을 좀 산정을 했고요. 20년도에 690만 톤, 그리고 21년도에 430만 톤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 감소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절감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다기보다는 이 스콥3의 이제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데이터는 또 외부 업체에 또 받아야 되고 통제가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 카테고리별로 좀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아까 금융투자 관련해서 스콥3 배출량이 잠시 나왔었는데 저희가 직접 그 자회사,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활동자료, 에너지 활동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실제 20년도에 저희가 단순 추산해서 계산할 때는 한 290만 톤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다시 해보니까 한 54만 톤 정도 이렇게 줄인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2050년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로로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SBTi에 가입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경로고요. 2023년도, 24년도에 이제 그 이행 경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감축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예, 이제 그 한국도 어떻게 보면 26년도 이후부터 기후 공시가 기존의 이제 자율 규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모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된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나 투자회사도 저희가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정책 수립하고 규정 만든 이후에 이제 인프라까지 자회사까지 이제 커버하는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고.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미국 SEC에 이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4년, 25년 이때 좀 있었는데 올 11월 달에 그 관련된 가이드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마 24년도 초에는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의 또 정치 상황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또 그게 없어진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투자자 평가 기관 자체가 이제 그 TCFD 관련된 그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환경정책팀 그리고 이제 클라이밋 TF가 운영하면서 이 전략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TCFD는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기후 리스크를 이제 식별하고 그 기후 리스크별로 회사가 얼마나 이제 노출되어 있는지를 제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내부 구성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 합쳐서 한 70명을 대상으로 SK텔레콤이 어떤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전환 리스크는 또 뭐고 또 물리적 리스크는 또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조사를 좀 했고요. 그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의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공인기관들이 이제 발표했던 그 기후 시나리오를 인용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따른 이제 재무적 역량을 산출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서도 이제 발행을 했고 아마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그 ESG 자료실 내에 지금 TCFD 보고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는 앞서 설명이 됐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전환 리스크를 좀 인식을 했던 거는 이제 배출권의 이제 증가, 그다음에 전기 요금의 증가.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이제 전력에서 나오고 전력을 또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환 리스크에서 주요 전환 리스크는 전력과 이제 배출권 가격을 좀 봤고요. 물리적 리스크는 폭우폭염 산불을 저희가 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 전국에 한 30여만 개 저희가 이제 보통 국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깔려 있는데 저희 통신 장비들이 깔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 회사가 물리적 리스크를 판별하는 거하고는 이제 통신 회사가 판별하는 건 무척 틀립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하나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그 공장 단위, 공장 지역만 물리적 리스크를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산들이 이제 전국에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해야 돼서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산불, 폭염, 폭우를 그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었고요. 이 물리적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평가 모델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컨설팅 기관하고 모 대학교 이제 연구소하고 같이 협업을 했고 기후 대비에 관련된 뭐 지형 자료라든지 과거 뭐 기상 자료라든지 제 이력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모은 후에 이제 기계학습으로 기후 리스크 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당사 자산 DB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점점이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다 이제 기주국이 이제 위치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그룹 멤버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S&P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해서 이제 결과치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직접 이제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냈었고요. 여기 이제 폭염 관련된 이 오른쪽에 폭염 관련된 내용인데 대구 지역이 역시나 이제 폭염에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별로 연도별로 저희가 다 지형 지도를 모았고요. 지금은 DB랑 그다음에 그 물리적 리스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합치는 모델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이제 DB를 합쳐서 사내에서 시스템을 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ICT를 활용한 주요 대응 사례인데 이건 저 상당 부분 좀 많이 소개되어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기존의 3G와 LTE를 이제 동시에 서비스를 하자고 하면 3G 따로, 그다음에 LTE 장비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3G와 LTE를 한 개의 장비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만들어서 실제 기지국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보시기에도 굉장히 지금 규모가 있고 이것도 작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기지국에 일단 뭐 공간에 제한이 있는데 저는 장비들이 2개가 들어가면 일단 전력 사용량이 2배고요. 그리고 냉방 관련된 전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저희가 환경부에 직접 등록을 해서 내부 감축 방법론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통신 분야 최초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으로 알고 있고 아마 연간 한 6,000톤에서 10,000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를 할 때 계획 기간을 이제 나누는데 그러니까 3차 계획 기간에 저희가 감축했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4차 계획 기간에 저희가 배출권을 추가로 받는 형태로 인센티브 받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CDP 관련된 거 리더십 A 받았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관련된 이제 보도 자료였고요. AI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AI 기반으로 사업장의 전력 데이터 패턴을 분석을 해서 고객이 최적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전의 이제 그 전력 요금제 또는 계약 전력을 분석해서 더 싸게 이제 싼 계약을 좀 유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일일 전력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웹이나 모바일에서 해당 회사의 이제 전력 사용량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사업본부에서 모은행 대상으로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지국의 냉방 관련된 전력을 이제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쿨링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저희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에 이제 온습도를 잴 수 있는 센서를 넣어서 AI 기반으로 국사별로 체중의 이제 냉방 온도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온실가스가 한 연간 한 12,000톤 정도 이제 절감하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감축 사업 관련된 건데 저희가 직접 감축도 하지만 외부에서 감축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해외 감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 SK 렌트카하고 이제 또 협업해서 감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연 기관차 대비 전기차가 한 0.9톤 정도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이제 올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이제 감축 사업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에 한 1.7톤, 그 2.6톤 차이가 한 0.9톤 되니까 한 대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나 고객들이 이제 전기차 사용을 하면서 이제 온실가스도 줄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당 부분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배출권은 고객들한테 이제 마케팅용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좀 하지만 그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베니핏으로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렌트카에 EBD라는 장치를 꽂고 그러면 주행 거리와 충전 정보를 SK 렌트카의 스마트 링크에서 이제 통합 관리한 후에 그걸 저희 쪽 이제 인벤토리를 보내서 감축량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IoT 통신 기술인 캣 M1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회폐빛 관련해서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시내 중심가에서 스타벅스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실제 ICT 무입 안락기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회용 컵을 다용 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다용 컵이 일회용 컵을 대체하면서 얻는 순효과가 많기 때문에 SB 가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좀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사용 한번 해보셨을 텐데 실제 카페에 가서 이제 음료 비용 플러스 보증금 1,000원을 내고 향후에 다 음료를 다 드신 후에 ICT 문의 반납기에서 반납을 하면 보증금 1,000원을 스타벅스 포인트나 해피비 포인트나 뭐 티머니 포인트나 이렇게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SK텔레콤이 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ICT 무인 반납기에 다용컵의 진위를 이제 판별하는 비전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혹시나 다용컵이 아닌 다른 컵으로 이렇게 좀 보증금을 치팅하시는 분을 좀 예방하고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지금은 세종, 부산에도 하고 있고요. 정부 총사에서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전 AI 기술로 이제 저희가 다용컵의 진위를 판별한 후에 패스페이를 판단을 해서 다용컵에서 이제 해소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너무 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SK텔레콤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럼에서 준비한 모든 강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2023 토마토 ESG 포럼을 통해서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눠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토마토와 한국 ESG 학회 또 국회 ESG 포럼은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또 남은 한 해도 모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앉아 계신 자리로 식사가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즐거운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3 토마토 ESG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